자, 이번에는 다혜 식품의 국내산 100% 칡즙입니다. 정말 귀한 제품입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최고의 건강음료 국내산 100% 칡즙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90년대만 해도 여름철이면은 길거리에 냉차와 칡즙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드셨었어요? 아유, 전 직접 좋아하죠. 아, 길거리에서 파는 거. 길거리에서도 먹어보고 지금도 네. 먹습니다. 아, 그래요? 냉차는 이제 좀 사라졌어요. 네, 없죠 예. 지금은. 예, 위생 문제 때문에 네. 대장균이 뭐 어마어마하게 함유돼 있는 냉차 저희 어릴 때 운동회 때 예. 냉차 장사들 와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주잖아요. 아, 근데 아유, 맛있는데. 세상에. 예? 그래요. 냉차는 그 뭐 달달합니까? 그 알죠. 색소죠. 색소. 색소에다가 이제 설탕 들어간 거죠. 알죠. 맛있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자, 이제 집에서 편하게 갈아 만든 정말 위생적인 칡즙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혜 식품이 100% 국내산 칡즙을 음료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칡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아서 술 많이 드시는 분,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요즘에 그 면역력 떨어진 징후를 알 수 있는 게 배탈이 잦고 감기가 많고 그리고 쉽게 피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 칡즙이 그러니까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 증진에도 맞아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혜 식품 100% 국내산 칡즙. 이렇게 칡즙을 음료로 개발하는 데가 또 있나 싶은데 다혜 식품이 100% 국내산 칡즙을 음료로 개발했습니다. 칡은 아, 그래요. 아까 읽은 부분을 다시 읽는군요. 네, 더워서 지금 더위를 먹었어요. 자, 직접 드셔야겠네. 예. 근데 이거 먹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잠이 너무 잘 와요. 아.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잠이요. 잠이 오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는 방송 중에 한번 먹었다가 아유 졸려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자, 그래요. 옛말에 잘 키운 칡 하나 열산삼 안 부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왠지 급조한 멘트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상남자의 음료 쓰고 몸에 좋은 100% 국내산 칡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5,000원짜리 순대 하나만 사도 1,900원짜리 닭가슴살 한 팩만 사도 배송비는 빵원입니다. 물론 3,500원짜리 다혜 식품 국내산 100% 칡즙 요거 딱 한 병만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기 김용민닷컴이 조금이나마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자, 다혜 식품 100% 국내산 칡즙 단품은 3,500원이고요. 10개 세트는 당연히 35,000원이 되겠죠. 한 박스 20개 세트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0.1%도 깎지 않는구만. 아무리 많이 사도. 진짜 이런 수전노들. 근데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한 칡즙. 거라서 그래. 네, 예, 워낙 귀한 귀해요. 거라고. 여러 개 사서 디스카운트 하는 거는 그럼 안 귀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정말 귀한 100% 칡즙 많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이용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니 서른 의원 말이죠. 네. 경선 불복 시사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고 그냥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레토릭으로만 들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치면은 네. 깔끔하게 인정하고 경기도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낙연, 이영님 이 그룹들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또 그 주변에 이낙연한테 들러붙은 똥파리들도 그러할 것 같고요. 아니 이 경선 불복 시사 이 발언은 그냥 괜히 해본 소린가요? 아니면은 판을 흔들어 보기 위한 괜한 소리인가 아니면 진짜 진심이 좀 일부 노출된 건가 어떻게 아니, 보셔야 됩니까? 서른 의원이 약간 좀 설화가 있어요. 근데 성이 설씨라서 그런가요? 근데 이번 거는 사실 아 조금 이건 굉장히 네, 심중에 이게 잘못해서 튀어나온 것 같고 아 네, 좀 심중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 조금 아니에요?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저도 서른 의원 잘 아는데 이제 음. 그게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좀 워낙에 좀 날카로우니까 예민하니까 그게 좀 네. 튀어나온 것 같고 사실 이제 역대 그 경선 살펴보면 2007년, 2012년 모두 네. 경선 진행하다 순회 경선하다 중간에 음. 이게 후보들이 보이콧해갖고 경선이 멈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 언제 그랬었어요? 2007년에 우리 여기 저기 아. 박진영 교수님이 2007년에 그 박스떼기 아, 네. 그리고 2012년에는 모바일 투표가 이제 처음 막 도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바일 투표의 무효 처리,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는 그 당원들이 전화가 안 온다. 근데 끝났어요. 모바일 투표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항의가 엄청 쏟아져요. 전화가 안 온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바일이 한꺼번에 많이 막 몇백만이잖아요. 많이 나가다 보면은 이 회선 오류에 의해서 막 중첩이 되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일부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불만이 쏟아지면서 그 무효표 처리 부분에 있어서 2012년에도 경선이 그때 3명 후보가 불복을 해가지고 경선 스탑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후 그걸 주도했던 게 아까 그 말한 만덕산의 그분이 2007년, 만덕산에. 2012년 다 예. 주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태는 충분히 지금 이제 순회 경선하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당 지도부나 선관위가 그걸 좀 만전을 다 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경선 불복 치사는 이제 서른 의원이 흔히 하는 경선 불복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 네. 정치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깔끔하게 하신 분인데 하다 보니까 나온 메시지 같은데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옳은 게 자신들이 진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기는 쪽이 경선 불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귀족주의적 발상이에요. 귀족주의적 발상인 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 후단협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 그때도 그랬었죠. 네, 똑같은 생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흔히 하는 정치인들의 사관학교 같은 데예요. 근데 사관학교도 안 나온 거야.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 정부 고위 관료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탕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붙였는데요. 반수구 집권 저지 잡탕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조심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네. 진보 개혁 정체성을 이루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도 보수, 온건 보수, 그 다음에 좀 급진적인 아까 말씀드린 약간 페미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는 영입되어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한 이 귀족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계셔요. 이런 분들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처럼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좋은 정치 경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밑바닥에서 늘 싸우고 찢고 볶고했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지자들, 흔히 우리 이제 날아다니는 곤충에 표현합니다만은 일부와 부와 내동해서 움직일 때는 좀 본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절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사고 자체를 그리고 이런 세력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안 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아니 퀄리티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층위가 여러 층인데 사실 그 핵심 참모진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또 정치를 배운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있을까요? 뭐 정태호 의원도 사실 그런 정책실장을 했었고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 민주당의 토양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나오셨는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거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 기본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예, 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사실 지금 권리당원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사실 권리당원이 상당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본 정신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거기서 배출된 후보들은 역경과 고난에 도전했던 후보들이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엘리트적인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되기가 어려운 정당이에요. 여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것만 그렇죠.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 우리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강남 좌파 이야기가 그럼요. 나오니까 네. 거기에 은근히 묻어서 엘리트주의가 우리 정당 내에 이제 막 이제 도발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이 제야 운동권 출신임에도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민중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자리 잡았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봤는데 김두관 후보가 어이구 이 발언은 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과 한 편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네.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의심된다. 네. 난 총리일 때 말이야. 내각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국무위원이 얻어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조국 전 장관을 궁지에 몰았던 최성해 그 사람하고 네. 연락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합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사에 떴습니까? 기사에 떴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지지도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뭐 김두관 장관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 형동생하는 관계니까요. 네. 뭐 말씀드리는데 김두관 후보가 이 경선에서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조금 박해가 했던 이야기들을요 하나씩 떼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조금 박해? 예. 네. 뭐예요? 그 조응천, 김혜영, 금태섭. 예. 수박이라고. 근데 세상은 불평불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난사하듯이 사방에다 싸우면은 그냥 불평불만의 이야기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표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나는 어떤 표를 갖고 오겠다 그쵸, 그쵸. 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방으로 지금 총기 난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나를 도와달라 이러면서. 그 지금 타이밍에는 그 말 굉장히 좋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하고 안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타이밍과 이렇게 흐름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고는데 갑자기 팍 튀는 발언을 하시니까 저게 굉장히 진주 같은 발언임에도 지지율로 지금 연결이 다 안 되는 맞는 게 이야기예요. 다 맞는 네, 이야기인데 그 지지율이 안 타이밍과 올라가요.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메시지는 타이밍과 딱 맞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참,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헛바퀴를 돌듯 돌아가니까 말이죠. 근데 이건 저도 사실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죠. 아니 이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국이 잘 안 됐을 때, 네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지금 어떻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먼저 얘기하세요. 물건도 갔다고 봅니다. 물 건너갔다. 아내 문제가 사실 관건이에요. 아내 문제가 네.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지금 시중의 소문대로 서초동 소문대로 구속이 된다든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기소가 되더라도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안이 주가 조작 아니겠어요? 네, 주가 조작은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맞습니다. 극악한 그런 네. 범죄인데 화이트 칼라 범죄라. 예, 그리고 또 너무 정황이 명료해서 이미 결론은 다 났다는 게 올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다 결론 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아직 그 기소 딱 도장을 찍지 않은 단계인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 지금 사실 아내하고 또 장모가 굉장히 구린 상황에서 본인 자신도 정말 황당한 웃기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진짜 이런 황당한 현실 인식을 또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명민한 이준석 머리에서는 아 윤석열 안 되겠다. 또 지금 게다가 또 들이받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을 그렇죠. 윤석열이 무슨 배짱이야? 그 사람 웃기네. 아 지금 자기 지지율이 좀 높다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당 대표를? 그렇죠. 당 대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당 대표가 얼마나 권한이 센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아니 같은데. 글쎄 말이야. 뭐 네. 이렇게 무슨 뭐 우리 저 이준석이가 하자는 행사 하지 말자고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충동질까지 다른 사람까지. 제가 이제 보통 이 정치 컨설턴트들이 하는 상식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정치 컨설턴트들은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는 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주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그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도 정당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대선 후보와 못지않게 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전망을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 대표는 런닝매트 수준의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핵심 지지층들을 자기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이준석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 이야기 뭐예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대의제 체계가 대통령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대의제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의제 체계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대의제 체제를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윤석열 인스타 제가 팔로잉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개판 그거 딱 올라왔을 때 음. 아 피곤하구나. 자기가 이거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왔어요. 그 누워 있는 거 그거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구나. 정치가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 피곤함이 얼굴에 쫙 묻어나면서 이 사람 끝까지 못 갈 것 같다라는 그 여성 특유의 촉이랄까? 저는 그 인스타 딱 보고 그 느낌이 딱 왔습니다. 네. 아마 다음 총선에 출마하거나 그때는 갈 거예요. 예, 네, 아니, 의원은 계속 할 정치는 겁니다. 할 겁니다. 네, 정치는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 예, 대선 가족의 안위를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하기에 너무 버겁다. 나 왜 이렇게 나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는 다 떠받들어줬는데 이건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난리냐 피곤하다. 아니 이렇게 될 거를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그 성공가도만 달려왔거든요. 특검 때부터 해가지고. 야. 이 특수부 검사라는 직업이 폐쇄적 구조 안에서의 그렇죠.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킹 아닙니까? 킹. 네. 그 네. 저기 영화 더 킹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게 흔히 하는 이 대중 속에서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야, 예전에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007년 대선 경선을 거쳐서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됐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유세를 하는데 강재섭 대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아, 강재섭 강재섭 대표. 대표가 예, 실은 그때 이제 사실 경선을 진두지휘했고 그렇죠, 그렇죠.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 저 MB가 뭐라고 하냐면은 강재섭 대표 얼굴만 보면은 저거 어떻게 쥐어받고 싶었어. 아니 실제로 포지션을 저거 어떻게 쥐어받고 싶었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강재섭이 아마 검사 출신 아닌가? 법조인인데.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예, 강재섭 법조인이죠,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사실 그때 갑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때도 이명박도 그때는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의 참아야죠. 이런 행태를 보면은 참아야죠. 야 이거 뭐 안 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이렇게 계속 하향세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네.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아이디어나 환경이 또 시간이 윤석열 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형 장로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가족 장로세요? 국민을 해 이거 보면서 그냥 일과적 해프닝으로 넘겼어도 저한테 큰 충격일 텐데 부인이 나서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예. 무슨 며느리들이 성명을 내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집안은 정말 무서운 집안이구나. 근데 그러니까요. 이 집안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나라의 기풍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무섭습니다. 5시에 다시 뭐 국기 하강식하고 말이죠. 그런 이 한국의 상류층과 보수층이라는 사람들의 내면적 본질을 보여주는 희화화된 케이스다. 우리 옛날에 영화 조용한 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조용한 가족. 조용한 가족이 있으니 네. 좀 재밌는 가족. 재밌는 가족. 예. 딱 교회 오빠더라고요. 이분 교회 오빠. 보니까 딱 교회 오빠. 그 사모님 보니까 예. 딱 교회 오빠 그 스타일이고 이분 오늘 보니까 대통령 부친에 대해서 친일 행적 뭐 발언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지지율이 쭉 빠지니까 지금 안 오잖아요. 윤석열 빠지는 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결국에 다시 이제 총구를 대통령에게 들이댄 거죠. 어떻게 아니 될지. 심지어 저기 뭐야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기자회견을 냈는데 예. 뭐 그냥 잘 모르겠다. 준비가 안 됐다. 아, 그 너무 실망했어요. 저도 아니 그 어떻게 영상 출마 봤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와? 그런 멘트를 네. 날리는 게 이거는 진짜 뭐 웃겨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웃기니까 더 웃겨요. 예. 아니 전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부인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네. 자꾸 미담을 소개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또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자꾸 벌이려고 하고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힘당 말고 당을 새로 만들어서 나 이제 뭐 한국 기독당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아침마당 아침마다 아침마당이란 당을 창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어? 이게 딱 어울리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저는 그 국가주의가 너무 무섭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저희는 그런 국가주의 독재 끝물에 우리 애기 때, 우리 초등학생 때 그런 거 잠깐 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저기 아, 근데 나는 끔찍해요. 민족 중의 역사적 그렇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그거 태어났다. 외우고. 그거 할 때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는 그때 좀 외우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배들은 크게 외웠- 외웠다고 예, 하더라고요. 외웠어요, 우리는. 예. 아, 이게 뭐라고 그걸 외워야 돼? 어? 뭐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또 국기 하강식도 경험했고 예. 그래서 야 참 어떻게 온 나라가 연병장이 될 수가 있는가? 온 학교가 사실상 부대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저기 저 군인이었던 사람이 교련 교사로 오고 말이죠. 교련이라는 과목은 왜 있었나 몰라요. 예? 예.
그 시대로 병영국가죠, 병영국가. 병영국가.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병영국가. 우리 북한은 유격대 국가라 그랬거든. 북한은 유격대 국가. 한국은 병영국가. 네. 두 개의 이제 군대가 이제 남북한에 존재했던 거죠. 뭐 최재형 씨는 그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안 될 네. 거야. 네. 안 될 거야. 이제 너무 언론이 만들어낸 후보예요. 맞습니다. 그 한국의 보수가 뭔지 음. 보수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맞아요. 과거에 이제 이 박세일 교수 등이 선진화 이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자유주의와 선진화라는 이 개인주의적 요소가 한국의 보수의 이념이다라고 던졌어요. 이게 흔히 이제 뉴라이트 초창기의 네. 시작입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명박이 이념적인 보수 대중운동을 최초로 만들어내요. 네.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는 전혀 이념적이지 않은 사람이 네. 그 덕을 봤죠. 그 전에는 태극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태극기 이런 게 없었는데 이념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거를 일부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로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교회 기독교 운동에 들어가면서 네. 이게 공동체주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네오콘처럼 돼버려요. 극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태극기가 만들어지거든. 네. 그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유럽식의 자유주의로 보는 방법이 있고 미국식의 공동체주의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식의 공동체주의는 여차하면 잘못하면 네오콘처럼 집단주의가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태극기라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수 이론가들이 한번 재정립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흘러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아직도 공동체주의의 뿌리가 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좌파 공동체주의 맞아요. 뿌리가 깊거든. 그게 흔히 하는 586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보수가 이제 제대로 새롭게 형성되기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유승민이 그때 이제 그 찍혀 나갈 때 그때 찍혀 나가지 않고 당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은 보수의 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원희룡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보수의 계보가 형성되면서 사실 이게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지난 탄핵 때 뽑혀져 나가면서 지금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윤석열이라든지 최재형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차라리 오히려 지금 보면 이회창이 지금 나왔으면 이해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강력한 그럼요. 훨씬 후보였겠다. 품격 있고 예,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된 사람 안 된 사람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제가 봐서 이회창 씨가 제일 나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회창 씨는 그래도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렇죠. 있었고 뭐 반듯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조용수 민족일보 발행인 때 배석 판사였나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는데 뭐 염치를 좀 아는 그리고 사과도 했잖아요. 네, 사과도 염치를 했잖아요. 아는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만 네. 하여튼 최재형 그 양반 선거법 위반. 아, 보니까 이 양반이 거짓말한 정황이 또 있어요. 예, 마이크를 그렇더라고요. 누가 줘가지고 자기가 잡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도리어 최재형이 마이크 있어요? 아, 근데 마이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에 정당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던가요? 정치에 경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거. 같은데. 아니 그때 사실 저 나는 꼼수다의 멤버들도 네. 한 번은 제 유세 때 왔었는데 네네. 다른 마이크를 썼어요. 아,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주최한 행사에 마이크를 마이크를 썼어.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이 가져온 아. 마이크로 예. 했었던. 근데 그것도 또 재판에 걸려가지고 아. 재판 받았어요. 이건 아주 쉬운. 그때 벌금 한 몇십만 원 받았죠. 몰라요. 그 결과는 네. 내가 까먹었어. 이게 뭐 저기 후보 자격 박탈되는 건 아니고 네. 많아야 뭐 벌금 한 2, 30만 원 정도 아니 나올 이제 저는 겁니다만.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예. 거기 와서 발언한 낙검수 멤버들이 이제 근데 최재형 지금 전 감사원장이 선관위원장도 했었잖아요. 대전. 대전 선관위원장을 해갖고 그래서 예. 지금 희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하는 게 네. 법조인들 선관위 위원시키는 그거 없애야 돼요. 네. 보편적 그 사회적 양식과 교양을 갖춘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 아니 그 법조인이 하나 몰라요? 그 우리나라가 모든 게 법조 과잉인 게 음. 헌법재판소도 법조인이라기보다는 헌법이 정치 철학이거든요. 정치학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다 법조인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법조 과잉인 나라인 거는 확실합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대선 후보도 법조인이 너무 많아. 다 법조인이야. 감사원도 법조인이야. 다 법조인이야. 아이고 참 이게 정말 국회의원도 보면요 뭐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요. 법률가 너무 많아요. 들어왔고요. 네. 과대표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틈만 나면은 그냥 뭐 검찰로 사건을 가져가고 분쟁을 가져가고 이래서 타협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그래서 정말 말씀 잘하신 건데 음. 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법치라는 말은 일본과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아. 법치를 법치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 하면 뭘까요? 리갈리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룰 오브 로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과 기능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절대적 사상인 것처럼 음. 한국에서는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네.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법률적 상식 이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법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법을 만드는 집단은 법률 이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하면 뭡니까? 진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이야기했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행태주의, 비헤이벌리즘이라든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수의 논리입니다. 네. 진보는 상상하고 없던 것들을 미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민치가 돼야죠. 민치가. 그쵸. 백성 민치가 민자. 돼야죠. 민치가 돼야지 법치로 가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8월 두 번째 주 기준으로 10월에 있을 당 대선 후보 결정 때 결선 간다 안 간다. 매주 묻겠습니다. 매주.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가서도 안 된, 가면 안 네. 망한다. 아니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안 갑니다. 안 간다.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저는 우리 이소영 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죠. 이소영 소장님은 뭐예요? 이소영 소장님. 이은영이에요, 이은영. 아, 이소영은 죄송합니다. 저 이소영은 제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네. 이은영 소장님께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여론조사하는 분들하고 늘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결선투표 절대 없다고 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결선투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결선투표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서는 뭐 거의 그렇죠. 유일하게 최고이십니다. 네. 예, 결선 투표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매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그 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나옵니다. 아, 예. 네.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만약에 퍼펙트한 무죄로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뭐 이제 그렇죠.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2심을 본 분들 얘기는 공판마다 참석했던 서기호 변호사 말씀은 서기호 판사님. 네. 법리로 보면 퍼펙트하다. 무죄로 나온다. 그러나 법리로 판단하는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다른 뭐 여타 깊이 취재 들어가신 분들 또 직업적으로 거의 들여다본 분들 그렇죠. 얘기로도 이거는 무죄 아니고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파장이 크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게 네. 윤석열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죠. 왜냐하면 그리고 윤석열 개입된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것도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멸문지화를 시킨 그런 일이기도 하고, 물론 뭐 2심 결과는 2심 결과이고 또 대법원으로도 갈 수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성애의 증언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진술에 의존해서 너무나 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라는 점, 또 1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좀 우리가 분명히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내일 결과를 또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